당신이 지금 58세의 아주 건강한 성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58세의 건강한 성인이요?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활기차게 일하시겠죠.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건강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사실 요새 58세면 한창 때잖아요. 다들 엄청 활기차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뇌 속에서는 이미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하도 치명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뭔가 스릴러 영화 도입부 같은데요? 그렇죠. 혹은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평생 당신의 예금과 적금을 관리해 주던 은행 콜센터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네. 그러더니 당신이 오늘 아침 혈압약은 제때 챙겨 드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안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요? 그거 약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의 심층 탐험은 바로 이런 믿기 힘든, 하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 30일 목요일자 케어윤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분석해낸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낯선 풍경들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현실이라는 거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시니어나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저 국가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수동적인 수혜의 영역 정도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죠. 저도 약간 그랬고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돌봄, 의료, 금융, 그리고 일자리라는 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그 낡은 틀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읽듯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식은 피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사실 톱니바퀴처럼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곳은 시니어 생태계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돌봄 시장입니다. 최근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던 분야죠.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1,489개소를 대상으로 6년 주기 지정 갱신제 첫 심사가 있었잖아요. 네,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요. 전체의 약 9.7%인 163개소가 한순간에 퇴출당했습니다. 무려 10곳 중 7곳이 문을 닫게 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뉴스인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어 온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충격의 크기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과거에는 기관 설립 지정을 한번 받기만 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른바 영구면허 시대였던 셈이죠. 면허증처럼 한 번 따면 끝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메스를 들이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정적인 배경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돈 문제군요. 그렇죠. 장기요양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출이 단기간에 무려 75%나 급증했습니다. 75%요? 와, 그건 진짜 재앙 수준의 증가폭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막대한 세금이 줄 셀 새도 없이 빠져나간 원인 중 하나가 현장에서 이른바 누워야 돈을 받는 기형적인 급여 체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누워야 돈을 받는다고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인데 누워 있어야 수익이 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참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본래 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이 호전되어 스스로 자립적인 일상을 영위하시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복지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르신이 건강해지시면 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급여액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니, 건강해지셨는데 왜 돈이 깎여요? 등급이 낮아지니까요. 반대로 어르신이 계속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돌봄 의존도가 높은 중증 상태를 유지해야만 기관 입장에서 국가에 더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구조네요. 제 방식대로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식당 위생 단속처럼 한 번 면허를 받으면 끝이던 돌봄 기관들의 주방을 드디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니면 마치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야만 수리비를 비싸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비사가 평소에 엔진 오일 교환이나 가벼운 정비는 아예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맞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인센티브 구조였죠. 진짜 심각하네요. 네. 이런 모순된 수익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국가는 엄청난 재정 노수를 겪고 시니어 개인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이중 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가 중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갱신제 심사는 단순하게 서류가 미비한 것을 속과내는 그런 가벼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군요. 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던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드디어 질적 검증이라는 칼을 빼든 거죠. 국가가 부실한 기관을 걸러내서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걱정이 드는데요. 어떤 걱정이신가요? 도심 한가운데라면 A, 요양원이 문을 닫아도 그냥 길 건너 B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겠죠. 네,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농어촌이나 산간지역, 취약계층이 모여있는 곳에 유일한 시설이 심사에서 탈락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곳에 계시던 분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현정에서도 가장 뼈아프게 우려하는 딜레마가 바로 딱 그 지점입니다. 그렇죠. 돌봄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질을 높이려다 오히려 생명줄 자체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은 단순히 기준 비달인이 문을 닫아라 이렇게 통보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출당하는 기관에 계시던 분들을 인근의 우수기관으로 안전하게 전원 조치하거나 취약 지역에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인프라를 투입해야 합니다. 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네, 지역별 돌봄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정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선의가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통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시니어 개인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내적 질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치매 이야기죠. 네. 이번 케어유 뉴스 자료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사실 치매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아, 50대 후반 타임라인 말씀이시군요. 네.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변화가 무려 50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68세에서 72세 사이에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는 전환점을 맞는다는 의학계 발표가 있었어요. 네, 방금 저희 오프닝에서 당신이 58세의 아주 건강한 성인이라고 상상해 보시라고 그 카운트다운을 언급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네, 진짜 충격이었어요. 치매의 시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아주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한국형 인지선별 검사 도구, 즉 CIST의 임상적 유효성을 공식 입증했다는 소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CIST요? 기존에도 보건소에 가면 치매 검사 같은 걸 해주지 않았나요? 네, 했었죠. 이 한국형 도구가 입증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왜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검사 도구들은 주로 서양에서 개발된 것을 번역해 들여온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허양 기준이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 어르신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적 뉘앙스, 교육 수준의 편차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번역투라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 미세한 인지 저하를 놓치는 이른바 위음성 오류가 꽤 자주 발생하곤 했죠. 아, 병이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거요? 네. 따면 CIST는 철저하게 한국 노인들의 생활상과 언어 습관에 맞춰 설계된 선별 도구입니다. 오, 훨씬 정확하겠네요. 이 도구가 임상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증을 받았다는 건 5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아주 미세한 뇌의 징후를 과거보다 훨씬 날카롭고 정교하게 낚아채는 무기를 의료계가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뭉툭한 칼 대신 아주 예리한 메스로 초기에 도려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후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사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구체적 데이터요. 네, 그 연구 결과도 아주 중요하죠. 저는 솔직히 치매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뇌의 문제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체중이 빠지는 게 사망률을 2배나 치솟게 만드는 건가요? 단순히 밥 먹는 걸 잊어버려서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인가요? 단중히 식사를 거르는 문제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과 영양 상태는
뇌 신경세포의 건강과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뇌랑 근육이 연결되어 있군요. 네, 치매가 진행되면서 체중이 급감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근감소증을 동반하며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이 완전히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이 무너지는 거네요. 또한 뇌의 대사조절 기능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이기도 하죠. 즉, 치매는 인지 기능만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전신 근육과 영양 밸런스를 통합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복합 질환이라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한 겁니다. 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생존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어떤 통계 말씀이시죠?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가 무려 114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저도 그 숫자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불이 켜지더라고요. 114조 원이라니.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치매가 이제 환자 개인의 아픔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할 그런 의료 문제를 훌쩍 넘어섰네요. 이 막대한 자본이 잠겨 있다는 건 치매가 거대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는 뜻이군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바로 그 1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 때문에 치매 대응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예전에는 발병 후 관리에 집중했고 또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이라는 고립된 의료시설에 모시는 것이 공식이었잖아요. 네, 보통 병원으로 가시죠? 하지만 이제 양평군, 남양주 조안면, 청송군, 동작구, 고양시 덕양구 같은 지역 현장들이 앞다투어 생활 밀착형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오는군요. 네, 경로당에서 검사를 하고 마을 전체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있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살던 이웃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일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의료진 중심에서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군요. 114조 원이라는 자산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동시에 인지 능력이 상실한 환자의 그 막대한 재산을 노리는 범죄나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 보호 신탁 같은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질병이 완벽한 사회구조적 과제가 된 겁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11사 주원이라는 거대한 자본, 그리고 보험과 신탁에 대한 필요성, 이게 자연스럽게 금융권이 왜 시니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흐름이죠. 어제 하루 쏟아진 금융, 보험계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주 융단폭격 수준이었죠. 맞아요. KB국민은행은 요양기관 ERP에 임베디드 금융을 선점했고요. SH수협은행은 독거노인 대상으로 살아있는 전화, 안보 확인이랑 자산 찾기를 지원한대요. 거기다 보험사들도 가만히 안 있죠. 네, 현대해상은 5세대 실손 대비해서 치매, 간병, 항암 보장을 엄청 확대했고 NH농협생명은 신약치료비까지 반영한 간병 신상품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은행이 실버타운 건설까지 진출한대요.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내 돈을 지켜주던 은행 콜센터 직원이 이제는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하고 보험사가 요양원까지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지갑과 내 약통을 한 곳에서 다 관리하는 셈이네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아까 KB국민은행이 요양기관 ERP에 금융을 임베디드 했다는 구절에서 좀 멈칫했거든요. 아,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 ERP라면 보통 기업들에서 쓰는 복잡한 인사나 회계관리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전략입니다. 요양원을 하나의 중소기업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매달 국가에 요양급여 청구해야죠. 요양보호사들 월급 줘야죠. 식자재 비용 결제해야죠. 복잡하겠네요. 서류 작업도 많고요. 이전에는 이 장부 관리를 원장님들이 수기로 하거나 엑셀로 하느라 진을 뺐습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이 요양원의 모든 업무와 장부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 자기네 은행 결제망을 깊숙이 박아놓은 겁니다. 와, 시스템의 동맥을 통째로 연결해버린 거군요. 네, 이제 요양원의 모든 자금 흐름과 수납, 급여 이체가 국민은행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는 거죠. 금융이 자산 관리를 넘어 생애 전반의 일상적 돌봄 현장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되면 서비스의 질은 기존의 영세한 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긴 할 겁니다. 확실히 퀄리티는 높아지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찜찜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결국 철저하게 수익성에 기반한 자본의 논리 아닙니까? 예리하신 지적이네요. 기꺼이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산가 시니어들은 대기업이 지은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겠죠. 하지만 당장 한 달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 시니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 화려한 프리미엄 케어 전쟁에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 아닌가요? 수익성과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비판적 사고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죠. 금융주도의 돌봄 시장 팽창은 서비스 혁신을 가져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라는 아주 위태로운 줄타기를 수반합니다. 자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 묵직한 고민을 청취자이신 당신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네, 돌봄의 프리미엄화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과 돌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스스로의 삶을 역동적으로 개척하려는 뉴시니어들의 현실, 바로 일자리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과 제도의 괴리가 기가 막히죠. 서울신문 분석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는 시니어의 무려 41%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라고 합니다. 와, 게다가 희망급여가 예전보다 2배나 상승했어요. 41%나요? 네.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소일거리 삼아 일하는 어르신의 이미지는 완전히 깨졌네요. 맞습니다. 고학력의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죠. 평생을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거나 수십 년 경력의 최고급 엔지니어가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그분에게 형광조끼랑 빗자루를 쥐어주면서 공원 낙엽에 쓰라고 한다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이분들에게 계속 빗자루만 쥐어주는 건 국가적인 인적 자원 낭비 아닐까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공공일자리는 단순 노무나 저임금 단기 계약 중심의 아주 낡은 틀에 갇혀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웃소싱 타임스가 보도한 걸 보면 단기 일자리 플랫폼, 이른바 기구워크 생태계가 시니어층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인천의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도 시니어들이 직종 다양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아, 빗자루 말고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달라는 거군요. 네, 플랫폼 기반의 유연한 일자리 설계와 전문직 재취업 경로 확대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고학력, 고경험 시니어를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로 재정의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분들의 경험은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활력 있는 고령 인구와 과거의 시스템이 충돌하는 이 현상,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전 세계는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글로벌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5가지 해외 소식들이 들어왔는데요.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미국입니다.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둔화,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 급증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조차도 인구 구조의 늪에 빠진 거죠. 네, 그리고 튀르키예는 2040년 전면 금연 법안을 추진 중이래요. 여행객한테도 예외가 없대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국가 개입이죠. 이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랬던 건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액티브웨어, 즉 기능성 운동복에서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인 PFAS가 검출되었다는 기사였어요. 아,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가장 건강해지려고 입는 운동복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화학물질이 있다니요. 이게 노년층의 면역 저하 및 암위험을 높인다고 하던데 왜 시니어에게 유독 치명적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얇아지잖아요. 운동하면서 모공이 열릴 때 이 화학물질이 흡수되면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의 면역체계가 이를 해독하지 못하고 교란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숨은 위험이죠. 와, 시니어들을 노리는 위협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게다가 소셜미디어 틱톡 같은 곳에선 검증 안 된 CMOS, 즉 기적의 해조류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검증 안 된 건강 정보가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겠어요.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은 좀 무겁네요. 조력 사망 법안이 1200개나 되는 수정안 공세 끝에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조력사망법원이나 튀르키예의 금연법안 모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보여주죠. 우리는 여기서 특정 입장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논쟁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복잡한 이슈들이네요. 이 5가지 글로벌 트렌드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으면서도 묘하게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겉보기엔 이질적인 이 해외 소식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낼 수 있거든요. 어떤 맥락인가요? 결국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미국의 인구와 노동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유해물질이나 가짜 건강정보, 튀르키예 정책이 여기 속합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어떻게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바로 영국의 조력 사망 법안 이슈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오늘 짚어본 트렌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명확해지네요. 그게 뭘까요? 요양기관을 솎아내고 치매를 50대부터 걸러내고 금융이 시니어의 일상을 관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건강과 죽음의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이 모든 체계가 뭉툭한 과거를 버리고 선별과 정밀화의 시대로 진입했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모든 것이 정밀해지고 있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기 앞에서 김영래 편집장님이 오늘 인용한 최근담의 글귀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글귀인가요? 개세공로, 당부득 일개긍자, 미천죄과, 당부득 일개회자. 아, 세상을 덮을 공로도 자만 앞엔 무너지고 하늘에 달 허물도 뉘우침 앞엔 씻긴다는 그 의미 맞죠? 네, 맞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과 다가오는 5월을 엮어보면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는 겸허함,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을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참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대화였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당신에게 오늘 밤 가만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청취자이신 당신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금융사가 당신의 노후 안부와 식단을 관리하고 70세가 넘어서도 형광좋게 되신 새로운 직업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문가님, 만약 당신이 7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은행이 제공하는 완벽한 프리미엄 돌봄 패키지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세상에 새롭게 기여하고 있는 당신만의 고유한 전문성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별하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도 당신만의 단단한 정체성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이 질문과 함께 기분 좋은 지적 자극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지적 탐구를 마친 친구처럼 여기서 친근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당신의 깊이 있는 탐구를 지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